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마음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분명 저 나이 때 어른들한테 너희들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요즘 것들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어쩌면 도돌이표처럼 저도 똑같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더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많은 것도 이유 중 하나겠죠. 나름 핫플레이스라고 부르는 곳에서 카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카페를 운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고만고만한 단층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오래된 동네. 거기서 일찍 남편 잃은 제가 단칸방 집 하나 끌어안고 할 수 있는 건 당시에는 포장마차뿐이었습니다. 제 처지를 안쓰럽게 생각하신 동네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 썰면서 나오는 부속들을 거의 그냥 주다시피 하셨고 그걸 가지고 안주를 만들어 포장마차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2살 터울의 아들 둘을 집에 둘 수는 없으니 하나는 들쳐왔고 하나는 포장마차 기둥에 끈으로 묶어서 앉혀둔 채 일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짓궂기는 해도 대놓고 악하게 구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술에 거나하게 취해 저를 희롱하려던 분들도 등 뒤에 업힌 아이를 보면 얼른 정신 차리시더라고요. 오히려 미안해하며 아이 업은 포대기 안으로 애 용돈이라며 돈 찔러주고 가시는 분도 있었고 앉아서 노는 큰애 선물이라며 의자나 방석 같은 걸 사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님 동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애들을 키웠죠. 덕분에 단칸방은 당시에 저한테는 꽤 큰 재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도움도 받고 대출도 받고 그동안 모은 돈까지 탈탈 털어넣으니 세 식구 살 수 있는 방 2칸짜리 집을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어요. 가진 돈을 다 집에 집어넣으니 다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 세 식구에게는 그날 이후로 처음 희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공부에 영 흥미가 없던 두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삶을 살겠다는 목표가 생겼고 저는 그 아이들을 최대한 뒷바라지하겠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저희 셋은 똘똘 뭉쳐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학계도 큰 아이 둘째 아이 모두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했고 학교 다니는 중에도 이것저것 경진대회도 많이 나가 상금도 타고 교내 창업도 해서 돈도 벌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녀석들이죠. 그리고 그 두 녀석이 모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제 생일에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이 자 엄마 눈 감고 잘 따라와요. 아이 발 아래 조심하고 우리가 엄마 스케일이 좀 있는 선물을 마련했거든. 아유, 진짜. 뭔데 이렇게 유난들이야? 정말 무슨 선물이길래 집 밖으로 나가야 돼? 엄마 진짜 깜짝 놀란다 정말. 아들들 배포가 이 정도야. 허풍인지 장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 둘이 신난 게 가려진 눈 너머로도 충분히 느껴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100m쯤 눈이 가려진 채 아들들 손에 이끌려 걸어간 곳 끝. 아들들이 안대를 벗긴 제 눈앞에 드러난 건 10평이 채 되지 않은 가게였습니다. 꿈 커피하우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인 연두색 위에 은은하게 갈색으로 새겨진 간판을 보며 저는 아들들을 번갈아가며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니? 우리 커피 마시러 온 거야? 그런데 문 닫힌 것 같은데? 에헤이 우리 엄마 상상력이 부족하네. 아이자 들어와요. 앞장선 큰아들이 자연스럽게 번호키를 누르고 저를 안으로 안내하더라고요. 얼떨떨하게 쫓아 들어간 저를 작은 아들이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왜 바리스타 자격증도 2종류나 따놓고 저녁마다 몰래 카페에서 알바도 하고 여기저기 카페 가맹점 자료 모아서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그러게, 우린 또 엄마가 믹스커피 매니아인 줄 알았지. 그렇게 핸드드립의 진심인 줄은 몰랐네. 일기장에 내 카페 하나 가졌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100번씩 써놓고. 아이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어요.
엄마 카페에. 뭐? 뭐라고? 이게 내 카페라고? 일단 엄마 취향 비슷하게 맞춰서 기본은 다 마련했고 올 한 해 월세까지는 우리 둘이 할 건데 그 다음부터는 온전히 엄마가 혼자 해야 돼요. 이거 잘 되면 나랑 쟤랑 엄마한테 용돈 안 드리고 오히려 우리가 받을 거라고. 아들들의 말에 차오르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 헛 키운 거 아니었더라고요. 커피잔 하나, 가게 벽에 걸린 그림 하나, 정말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골라도 이보다 더 잘 골랐을 수는 없게 완벽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 둘에게 카페를 선물 받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커피 맛 좋은 가게로 주변에 소문이 나서 정신없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큰 아들은 오랜 시간 준비했던 외국계 회사에 취직을 해서 억대 연봉, 그 이상을 받고 일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죠. 둘째 역시 첫째 못지않게 자기 분야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잘 되고 아이들 잘 되니 사실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다만 가끔 가게에 오는 젊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스트레스 받고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든 게 유일한 저의 고민이었달까요? 뭐 그것조차도 없으면 그게 삶이겠나 싶어 넘어가던 어느 날 첫째 아들이 머뭇거리며 가게를 찾아와 평생 달란 적 없는 커피까지 한 잔 시켜놓고 저랑 할 말이 나더라고요. 엄마, 제가 한 1년 만난 여자가 있는데 슬슬 결혼하려고요. 인사 한번 시키고 싶은데 시간 좀. 어머 세상에, 드디어 나도 며느리가 생기는구나. 대뜸 밥부터 먹으면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게로 오라고 해. 커피 한잔 하지 뭐, 가볍게. 그렇게 저는 며느리가 될 아이를 가게로 불렀고 며칠 뒤 아들은 며느리가 될 아이와 함께 퇴근 시간 즈음 가게로 찾아오겠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 저한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기라도 하는 듯 유난히 그날따라 손님이 없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아르바이트생과 저 둘 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하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신기한 날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들과 며느리 될 아이가 오면 가게 문도 일찍 닫을 예정이어서 아르바이트생도 반차 느낌으로 용돈 좀 쥐어주고 이르게 퇴근시키고 혼자 가게를 지켰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한 여자가 카페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올 때부터 통화 상대와 육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시끄럽게 하길래 속으로 네 집 딸인지 참 교육 엉망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커피를 시킬 때도 고갯짓으로 툭, 카드도 던지듯 주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나왔다고 호출을 했더니 전화기를 가리키며 얼굴을 찡그리고 저한테 손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 지금 전화 받고 있으니 좀 가져와라 이거죠. 원래는 안 되지만 손님도 없고 이런 사람이랑 대거리 해봐야 소용없으니 그냥 갖다 줬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당연히 없고 거친 말 툭툭 내뱉으며 통화하느라 정신없더라고요. 손님도 없고 가게도 넓지 않으니 자연히 그 통화 내용이 제 귀로 들어오는데 어휴 정말 민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솔직히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 손님이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 될 아이가 같이 들어오면 제가 당황스러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회의 들어갔는지 꺼져 있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이제나 저제나 저 여자가 통화 끝나고 나기를 기다리며 혼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수없이 많은 젊은 세대들을 만나고 그들이 기함하게 만드는 다양한 행동을 많이 겪었지만 그 여자는 정말 넘사벽이었어요. 클럽에서 만난 남자마다 잠자리를 가지고 그 남자들 품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게다가 연애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이 남자 저 남자 여지 남기면서 연애도 아니고 연애가 아닌 것도 아닌 애매한 관계를 몇 명이나 가지고 그걸 또 즐기고 있었습니다. 야, 체력 될 때 이놈 저놈 만나도 보고 놀아도 봐야 뭐가 찐인지 알지. 나 그래서 제대로 된 거 물은 거잖아. 음식도 많이 먹어봐야 제대로 된 맛을 알잖아. 남자도 똑같아. 죽으면 썩을 몸 뭐 그렇게 아끼냐? 그냥 땡기면 놀아. 어차피 결혼이라는 거 나중에 신분 세탁할 때나 쓰는 거 아니야? 너 그래서 어제 그 오빠랑 잤어? 아니 왜 안 잤어?
야, 멍충아. 일단 자고 나서 생각하는 게 남녀 관계라니까. 아유.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저한테 정말 딸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저렇게 문란한 여자가 또 있나 싶었고 저런 게 내 딸이면 정말 복장이 터져 죽겠구나 싶었거든요. 카페 하면서 정말 어이없는 여자들 많이 만났는데 그 여자가 진짜 최고 중에 최고였죠. 얼른 나가라. 내 아들과 며느리 될 여자 오기 전에 마지막 커피 한 모금 그거 얼른 마시고 나가라 하며 소원을 빌고 있는데 카페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왔니? 자기야, 늦는다며. 어머니도 아직 안 오셨어. 아들을 보고 저와 그 여자가 동시에 맞이하며 반응하던 그 순간 저는 저대로 그 여자는 그 여자대로 서로 당황해서 그 자리에 얼어버렸습니다. 저 막장의 끝판왕이 제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에 저는 머릿속에 혈관이 터져 나갈 것 같았고 그 여자는 있는 대로 떠들어댄 싼 입에서 나온 말을 다 들은 제가 시어머니라는 사실에 나름 혼비백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어색함이 극강에 달한 채 마주 앉아 있는데 가까이서 얼굴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정확히 못 보았고 그 다음엔 이상한 얘기를 떠들어댈 때는 제가 얘기 듣고 있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그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는데 어라? 뭔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내내 지옥 불구덩이로 만들었던 동창. 그 아이의 얼굴이 거기 있더라고요. 김지선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시래기 지겨워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장도 가기 싫고 시계도 안 찬다고. 그만큼 시자 들어가는 게 싫다는 말이겠죠. 저는 그렇게 따지면 김밥, 김말이, 김치 다 멀리 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씨 중 하나인 김씨 역시 깊이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김지선, 그 아이에게 너무너무 오랜 시간 지독하게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고등학교 내내 매일 아침 어떻게 하면 학교를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했을 정도였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면 안 갈 수 있으려나, 차에 치이면 안 갈 수 있으려나, 제 몸 다치고 고장날 방법을 100만 가지는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김지선입니다. 눈꼬리가 올라가고 눈동자 아랫부분의 하얀 부위가 유난히 많이 보여 그냥 눈을 떠도 누군가를 깔보는 듯한 눈이 딱 그 아이 같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 예쁘게 생겼네. 부모님 중에 누구 닮았어요? 아, 저요? 저 엄마 판박이에요. 엄마랑 지금도 같이 나가면 언니 동생 소리 들을 정도로 똑같아요. 아, 맞아, 엄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연히 집에 놀러 갔다가 어머님 학생 때 사진 봤는데 와, 나 이 사람이 타임머신 타고 가서 사진 찍은 줄 알았잖아. 아, 그래? 어머니 연세가... 엄마랑 동갑.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결혼하면 사돈끼리 친구 되겠다며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 아이, 그러니? 친구처럼 지내면 좋지 뭐. 안 그래도 제가 오빠한테 두 분 성함도 비슷해서 친구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몇 번 말한 적 있어요. 어머님 이름이 이지성 맞으시죠? 그래요. 어머니 성함이 어찌 되시길래? 우리 엄마는 김지선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좀 떨어서 커피를 흘릴 정도였죠. 당황한 아들이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지만 그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십수년 전 그 시절로 훅 시간 여행을 다녀오듯 기억을 되새기고 말하거든요. 선지파, 김지선과 그 일당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나간 곳에 피바람이 분다고 해서 선지파이기도 했고 그 아이가 아이들을 괴롭힐 때 자주 썼던 게 선지여서 선지파라고도 불렀죠.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싫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아이와 그 일당은 그냥이라는 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무나 무작위로 괴롭혔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선지파의 일당으로 다른 아이의 옷에 선지피를 들이붓는 짓을 했던 아이가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아이에 의해 선지피를 뒤집어 쓰는 피해자가 되는 시기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괴롭히는 그 와중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버티고 서서 비웃는 건 늘 김지선 그 아이였습니다. 정육점을 하던 아버지 덕에 소 부산물을 늘 넘치게 가져올 수 있었던 그 아이는 꼭 아이들을 괴롭힐 때 자기가 조달한 소 부산물을 사용했어요. 소 피를 뿌리거나 억지로 먹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말 안 듣는 아이는 우르르 끌고 가서 도살하는 공간에 집어 넣어두고 가두기도 했고요. 한참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에게 고깃덩어리가 아닌 막 해체된 소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공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도 그곳에 몇 번 갇혀 기절하기도 했고 한 친구는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의 이후에 뚜렷하게 김지선이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어서 단순 정학으로 그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후 학교에 돌아온 그 아이는 더 악독해졌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내장 분비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 화장실에 가두거나 폭력을 가하는 건 그나마 참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말로 쏘아붙이는 상처는 오히려 몸에 남은 상처보다 오래 남더라고요. 야, 너는 거울 보면서 밥 먹어. 바로 네 상판 보고 토 나와서 다이어트가 절로 되겠다. 너희 부모 너 낳자마자 토 안 했냐? 하긴 서로 비슷한 왁구니까 너 같은 걸 만들어서 세상에 내놨겠지. 벌레 새끼들. 지금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런 거야? 헐, 꼴에 또 부모 욕했다고 분노해? 야, 네 애비도 네 애미 상판 보기 싫어서 일찍 뒤진 거 아니야? 아니지. 딸년 꼴 보기 싫어서 뒤졌나? 아우, 조만간 엄마도 골로 가겠네. 끼리끼리 논다는데 남편 따라가지 않겠어? 축하한다, 예비 고학년. 저희 아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피에 젖은 교복을 빨아도 빨아도 그 붉은기가 지워지지 않아 제가 울면서 빨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 교복이라도 하나 새로 사주려고 새벽에 공사장 나가셨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한동안 저는 아빠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했고 엄마는 졸지에 가장이 되어 슬퍼할 새도 없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공사장 내의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업주 과실인 걸로 판정되어 어느 정도 보상금이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엄마의 살 길을 열어준 그 보상금이 그 아이에게는 비웃고 놀릴 수 있는 소재가 된 거죠. 그날 이후 아빠 목숨값으로 먹고 사는 천하의 불행하고 못된 아이로 저를 몰더니 나중에는 차마 들어 넘길 수 없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예비 고학년이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집요한 괴롭힘은 이어졌고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던 괴롭힘의 절정은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제가 아빠 돌아가신 후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시작한 봉사가 있었거든요.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거였는데 엄마도 저도 손맛이 있는 편이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름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괴롭힘의 아빠의 죽음까지 공부에 힘 쏟을 환경도 되지 않아 대학 진학도 하지 않고 거기서 봉사하며 마음을 추스르던 그때 제게 다가온 한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같은 봉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봉사단체를 후원하는 기업체 대표님의 아들이더라고요. 저희는 금세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이 한번 빛을 보내 하던 그때 김지선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어디서 소식을 듣고 나타났는지 봉사단체에 나타나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흘리면서 제 생활을 다 흔들어 놓더니 결국 1년 반 만에 그 남자까지 뺏어가더라고요.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제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마음을 간신히 추스를 수 있었던 유일한 쉼터도 잃고 또 방황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몇 년을 시골에서 첩거하다 만난 남편과 결혼해서 다시 도시로 온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에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사돈이라니요. 저는 그 아이가 딸을 만난 바로 그날 집에 오자마자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그 아이가 떠들어댔던 문란한 말들도 낱낱이 다 전해줬죠. 엄마, 제가 연애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그렇게 나쁜 애 아니에요. 그리고 장모님이랑 엄마가 악연인 건 알겠지만 사돈끼리 자주 만날 것도 아니고 얘 착해요. 견제관념도 뚜렷해서 벌써 자기 앞으로 현금만 1억 넘게 저축해놨고, 그리고 요즘 애들, 저도 요즘 얘기는 하지만 괜시니 말 더 세게 해서 확확 지르고 뭐 그러는 거 없잖아 있어요. 아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아이고, 아들은 이미 눈에 뭔가 단단히 쓰인 모양이었습니다. 다른 일 같으면 저도 아들을 믿고 넘어갔을 텐데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흥신소를 찾아 며느리 될 아이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흥신소에서는 한 2, 3주 걸린다며 일단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카페를 맡기고 혼자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옆 동네에서 며느리 될 아이가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모텔가가 즐비한 곳에 있는 술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남자와 아주 다정한 데다 손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흥신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람피는 현장을 잡겠구나 싶어 부랴부랴 따라갔죠. 일단 핸드폰 카메라부터 켜고 그 둘이 들어간 방으로 벌컥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내가 이럴 줄... 엄마. 엄마가 여기는 왜? 이게 무슨... 방 안의 풍경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풍선이 주렁주렁 달려있었고 아들 커플뿐 아니라 저도 익히 아는 아들 친구들까지 우르르 앉아있더라고요. 다들 웃고 떠들며 신나게 놀다가 카메라를 켜고 뛰어들어간 저를 보고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벙찐 모습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상한 영화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대체 무슨 더러운 생각을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뭐? 더러운 생각이라니? 아우, 진짜. 뭐 눈에는 뭐만 보이고 사람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도 생각한다는데. 엄마, 무슨 오해가 좀 있었나 본데 일단 저랑 잠깐 나가요. 세상 어색해진 그곳 사람들을 두고 아들은 저를 끌고 술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저한테 얼굴 한번 찌푸리져 않던 아이가 한숨을 쉬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우리 친구들끼리 결혼 전야제 파티하는 날이에요. 대체 엄마답지 않게 왜 이러세요? 너 엄마 믿지? 쟤는 아니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 지 엄마 꼭 닮았는데 쟤가 괜찮은 사람일 리가 없다. 너 이 결혼 엄마는 못 시켜. 엄마, 지금 엄마 그러시는 거 연자제나 다를 거 하나 없어요. 엄마야말로 저 못 믿으세요? 가끔 철없고 직선적인 부분이 있지만 괜찮은 애예요. 엄마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고집은. 하여간 엄마는 안 된다는 마음 변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아들과 평행선을 달리는 얘기를 나누다 지친 저는 집에 와서 그냥 알아 누웠습니다. 아들도 마음이 불편한지 더 이상 저랑 얘기를 나누지 않으려 하고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제 마지막 희망은 그저 흥신소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가져다 주는 것뿐이었죠. 일각이 여삼추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중 제가 의뢰한 지 3주째 되던 날 흥신소는 두툼한 봉투를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우선 이름만으로도 제 숨을 막히게 하는 김지선은 한 명도 아닌 2명과 바람을 피우는 중이었습니다. 한 명은 헬스 트레이너였고 다른 한 명은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거의 연애라기보다는 후원자에 가까운 사이겠지만 어쨌건 두 남자를 오가며 아슬아슬한 연애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사방팔방 얼마나 모텔을 드나드는지 어떤 날은 오전에는 트레이너,
오후에는 호스트바 직원을 만나며 아주 바쁘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는, 진짜 예비 며느리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여튼 그 아이는 자기 엄마 못지않은 화려한 과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결혼할 나이가 현금만 1억이 넘게 모았다고 그걸 성실함의 증거로 제게 말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남자들을 만난 대가로 받은 돈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간신히 들어가긴 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대학도 제 아들한테는 전공이 맞지 않아 중퇴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 교수와의 스캔들로 학교에서 쫓겨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교수도 학교에서 쫓겨나 지금은 어느 지방에 있는 학원을 전전하며 강사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비 며느리 아이한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가끔 연락을 하는 모양이었는데 세상에 그 사람하고도 지금까지도 가끔 만남을 가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예 대학 중퇴 후에는 전문적으로 오피스텔 하나 빌려서 불법으로 남자들을 만나는 일을 했는데 그때 번 돈이 제 아들한테 얘기한 그 현금이었던 겁니다. 어쩐지 아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주렁주렁 달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흥신소에서는 친절하게도 지금도 그 아이가 만나고 있는 남자들, 대학교 때부터 만나왔던 그 학교 교수, 그런 사람들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서 제게 정리까지 해서 갖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가장 분노한 지점은 제 아들과 만나고 있는 동안에도 10명이 넘는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지며 용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제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지만 프리랜서로 충분히 자기 밥벌이하고 있다고 제게 설명했거든요. 앞으로도 살림하면서 아들 돈만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용돈 정도는 벌어서 쓰겠다고 했다며 뿌듯해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 용돈 벌이라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가 몸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건 제 아들도 몰랐던 거겠죠. 그러면서 흥신소 사람이 이런 거 너무나 많이 봤다는 듯 정말 뻔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뭐 이런 케이스 한두 번 봅니까? 이런 여자들 뻔해요. 함부로 몸 굴리고 살다가 이제 늙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지 찾아주는 남자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뭐 신분세 딱 싹 해서 어디 좋은 데 시집 가려는 거죠. 사모님인 척 고상하게 살려는 건데 사실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간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여자들 평범한 월급쟁이 남자한테 절대 시집 못 가요. 지가 하룻밤에 벌어본 돈이 있는데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몇백만 원을 벌어본 사람은 몇십만 원 쓰는 것도 아까워할 수 있는데 큰 노력 안 하고 큰 돈 벌어본 사람은 만족을 못 하거든. 사모님 아들이 돈 좀 벌죠. 아마 그래서 들러붙으려고 신분 세탁해서 접근한 걸 거예요. 갑자기 손발이 덜덜 떨려왔어요. 그리고 흥신소가 전해준 사진을 차곡차곡 챙겨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은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반쯤은 기대 없는 얼굴로 다가와서 제 앞에 털썩 앉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아들 앞에 제가 조사한 걸 내밀었습니다. 처음에 흥신소 이름이 붙은 봉투를 보고 아들이 저를 보며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엄마, 걔한테 사람같이 붙였어요? 아니 뭐 나올 것도 없었을 텐데 뭐하러 이런 데 돈을 써요? 엄마도 진짜 나한테 진짜 왜 이래요? 잔소리 하지 말고 봐. 일단 보고 얘기해. 아들은 아무 생각 없는 얼굴로 하나하나 사진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리고는 가장 최근까지도 자기랑 사귀고 있는 그 아이가 다른 남자와 모텔 드나들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남자를 끌어들이는 사진까지 보고는 손을 덜덜 떨며 한참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차라리 결혼 전에 모든 걸 알고 헤어지는 게 낫지 결혼한 다음에 이 모든 걸 아는 건 더 큰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들한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한 얼굴로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상견례 한번 하시죠.
뭐라고? 너 미쳤어? 지금 이 상황인데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거냐? 아니요. 우선 엄마한테 죄송해요. 엄마 말 안 믿어서. 그리고 저도 사실 곰곰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인 상황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여튼 장모님, 아니, 이 여자의 엄마한테 사과는 받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건 보니까 사과가 아니라, 엄마도 뒤집어 엎는 상황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뒤집어 엎다니? 뭘 더 뒤집어 엎어? 엄마, 이때까지 쌓아온 한 번은 푸셔야죠. 그 자리가 상견례 자리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상견례 해요. 엄마의 행복해야만 했을 어린 시절 망친 그 사람 뺨이라도 한 대 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무언가 눈앞을 가리고 있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이 나이 되도록 그 이름만 들으면 덜덜 떨 만큼 못나게 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한번 사는 인생, 한번 제대로 치받아 보기는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 아들에게 상견례를 진행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 그 두 모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아주 거만하게 나타났습니다. 바깥 사동은 그냥 아주 얌전한 스타일, 학자 같은 분이더라고요. 사실 아들에게 얘기를 듣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저한테 뺏은 그 남자랑 결혼을 하기 직전 고등학교 시절에 벌인 일을 듣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결사 반대를 해서 결혼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이후에 샌님처럼 얌전한 사람을 잡아서 결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상견례장에 들어온 두 모녀, 세상 고상한 척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제 아들 칭찬도 하며 슬슬 분위기에 발동을 걸더군요. 그 모습만 봐서는 교양이 머리끝까지 찬 사모님 그 자체였습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이름 모르고 만났으면 너인 줄 몰랐겠다. 너라뇨? 사돈, 그게 무슨... 사돈 좋아하네. 그리고 뭐? 부모님이 교육자? 야, 너네 아빠 정육점에서 소잡던 사람이잖아. 그래, 밑에서 일하는 애들 교육은 했지? 근데 그것도 나중에 듣고 보니 너무 교육을 심하게 해서 애들 다치고 멍들고 고소당하고 그랬더라. 허유, 교권 추락의 현장에 있었겠어 아주. 소 잡는데도 교권 추락에 해당이 되나? 아니, 대체 지금 그게 무슨... 야, 너 뭐야? 뭐긴 이지성이지. 네가 만날 소피 붙고 때리던 그 이지성. 아빠 돌아가셨을 때 나불거리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어디서 어울리지도 않은 고상을 떨고 앉아있어? 이지성? 너 혹시... 그래, 이 기집애야. 이제 기억나냐? 너야말로 놀아 제끼면서 사람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던 시절 아주 세탁 잘했나 보다. 허우야, 비법 좀 알자.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그래, 동창인 건 기억나는데 너 나를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것 같은데? 놀고 있네. 야, 어울리지도 않는 연기하지 말고 그냥 본성 드러내. 너 지금 맞박에 핏줄 섰어. 그건 학생 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선지파, 공격 신호등, 김지선 맞박 핏줄. 야! 학교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조금만 심기가 상하면 이마에 핏줄이 섰는데 본인은 그게 엄청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뒤에서는 수근수근 선지파 김지선, 공격 신호등이 맞박에 있는 핏줄이라고 비웃었는데 그걸 제가 건드리니 폭발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놀란 건 박간사돈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당신 통창이 맞아? 선지파는 뭐고 맞박 핏줄은 또 뭐야? 저분이 하신 얘기가 다 진짜야? 당신은 어차피 쫄래쫄래 따라온 거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 네가 아주 단단히 마음먹고 나온 모양인데 너 내가 여기서 딸 때문에 깨갱하면서 사과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면 너 나를 너무 무르게 본 거야. 사과? 누가 받아는 준대? 그래, 할 생각도 없으니 받을 일도 없지. 그 상판 보니까 기억나네. 더럽게 재수없는 년. 지혜비 잡아먹은 팔자 더러운 년. 아니, 어떻게 또 오늘 그렇게 불구죽죽한 걸 처입고 왔대?
왜? 내가 쏟아준 소피 물든 옷이 그렇게 마음에 들디? 니년 나오는 거 알았으면 내가 선물로 한 바가지 가져올 걸 그랬다. 굳이 무겁게 뭐하러. 이미 네 인성 자체가 피바다인데 그렇게 들어올 때부터 고상 떨면서 가식만 안 부렸어도 내가 좀 더 구경하려고 했는데 야, 진짜 역겨워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더라. 너는 그게 문제였어. 아가리 재수 없는 거. 하여간 재수 털려서 오돈복도 밀어내는 그 주둥이. 아, 안 그래도 들었다. 사별했다며? 넌 참 남자복도 없다. 애비 잡아먹은 게 남편도 잡아 쳐드셨네. 아주 박복의 극치야. 차라리 아들 낳은 게 낫다야.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는데 너 닮았으면 네 딸도 남편 잡아먹었을 거 아냐. 그러게. 나도 딸이 엄마 팔자 담는다는 말 사실 별로 안 믿었는데 너 보니까 믿어지네. 아주 맹신하게 되더라고. 너 남자 많은 거 네 딸도 아주 주변에 남자가 드글드글 하더라. 뭐? 너 말 조심해. 나도 사람한테는 말 조심해. 사람 아닌 것들한테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서 안 하지만 너 예전에 나랑 결혼할 뻔한 사람 꼬셔서 가져가더니 결국 그 집에서 네 고등학교 때 만행 알고 꺼지라고 뻥쳤다며? 저분한테는 잘 숨기고 살았나 봐. 워낙 좋은 인품의 남자라 누구 남편처럼 마누라 두고 죽어버리는 책임감 없는 사람도 아니고 과거는 필요 없다고 해주더라고. 아, 그래? 과거는 필요 없고 그럼 현재는?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마치 카지노에서 딜러가 한 장 한 장 카드를 늘어놓듯 그 남자 앞에 김지선이 바람피는 증거들을 한 장 한 장 펼쳐놓았습니다. 5장쯤 펼치고 제 손에 20장이 넘게 들려 있었는데 사진마다 옷도 다르고 남자도 다르니 바깥 사돈이 어이가 없다는 듯 사진을 들고 손을 덜덜 떨더라고요. 필요하시면 따로 말씀해 주세요. 사진, 동영상, 날짜별로 어디서 누구랑 뭐 했는지 기록된 거 고스란히 넘겨드릴게요. 야, 이 미친! 순간 그저 얌전한 사람인 줄만 알았던 바깥 사돈이 벌떡 일어나 버럭 소리를 지르며 김지선을 향해 뺨을 날렸습니다. 몸이 휘청하며 의자 위로 넘어져 뒤로 살짝 밀린 정도로 엄청난 힘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바깥 사돈께서 태권도 국가대표까지 하다가 은퇴한 운동선수 출신 사업가였더라고요. 게다가 태권도 선수 시절 가장 잘했던 특기가 격파였대요. 그 힘으로 뺨을 맞았으니 제 아무리 기센 여자라도 정신이 아찔해졌겠죠. 한 대 더 때리려는 듯 손을 다시 치켜 올리는 그 순간 악에 바친 김지선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마 예전 같으면 고스란히 머리채 내주고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여기서 제가 밀리면 제 아들 인생이 말린다는 생각을 하니 초인적인 힘이 솟았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지요. 그때 제가 딱 그랬습니다. 이 미친 것이 어디 잘났다고 달려들어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 너 내가 아직도 만만해 보이냐? 저는 달려드는 그 아이의 팔목을 꺾어 테이블에 내려치고 바로 뺨을 한 대 날렸습니다. 자기 남편한테 맞은 데를 또 맞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먼저 맞은 곳이 가라앉기도 전에 맞았으니 아마 2배, 3배 더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의 배려를 해줬죠. 원래 맞아서 부은 곳은 냉찜질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냅다 찬물을 주전자째 끼얹어 버렸습니다. 왜? 네가 하던 방식인데? 너 사람 때리고 나면 꼭 화장실 끝에 집어넣고 문 잠그고 그 위에 물 부으면서 그랬잖아. 맞은데 식으라고. 네가 특별히 배려해서 해주는 거라고. 맞고 나서 바로 찬거되면 멍도 안 든다며? 너 아구창 맞고 볼따구에 멍 생길까봐 내가 동창으로서 걱정돼서 살펴준 거야. 고마우면 고맙다고 해도 돼. 너 내가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아니, 어디 한번 그럼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도 오늘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봐야겠다. 저는 손을 내밀어 김지선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게 참 그러면 안 되지만 머리카락 사이로 제 손이 쑥 들어가는 순간 모근이 뽑힐 정도로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가 지워지는 그 순간 나름의 쾌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있는 힘껏 당겨가며 머리채를 잡아 뒤흔들고 그대로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이미 뿌려진 물 때문에 축축해진 바닥이라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던 김지선이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악다구니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어우, 진짜 더럽게 시끄럽네.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수건으로 된 냅킨을 들고 가서 김지선 입에 확 물려버렸습니다. 알지? 이것도 너한테 배운 거. 뱉으면 그때마다 한 대씩이다. 너한테 배운 거. 그래도 야, 100분의 1은 써먹는다 오늘. 사람이 역시 경험만큼 좋은 거 없어. 그치? 당연히 상견례 자리는 파국이었죠. 저는 테이블, 제 자리로 와서 앉아 물티슈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될 뻔한 그 아이가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뺨이 너덜너덜해지게 맞고 물에 홀딱 젖은 채 산발하고 바닥에 있으면 일단 엄마부터 가서 일으키거나 돌봐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얘는 자기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화 푸세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다시는 안 만날 수 있어요. 인연 끊을게요. 제가 시집 귀신 돼서 살게요. 그러니까 저 결혼만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너 지금 엄마를 버려?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좀 가만히 있어요. 왜 그딴 식으로 살아서 남의 인생도 망치는데. 그 엄마의 그 딸이네 진짜. 너도 꺼져. 내가 너에 대해서도 안 알아봤을 것 같니? 네? 그게 무슨... 아주 훌륭한 1인 기업이시던데요. 제가 사장님이라고 부를 뻔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그래서 뭐예요? 육체미 주식회사 이런 건가? 아니면 잠자리 교역상사 이런 거? 아주 오만 남자들이 무역하듯 왔다 갔다 많이 하시대. 오피스텔이 아주 망국기의 장이야. 이 남자 저 남자 연령도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해. 무슨 유엔이세요? 저는 잔뜩 비아냥거리며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휙 공중에 던졌습니다. 흥신소가 참 일을 잘해서 오피스텔 건너편에서 아주 줌을 쭉 당겨 적나라한 장면까지 몇 장 잘 찍어서 갖다 줬거든요. 변명도 할 수 없는 적나라한 현장이었죠. 그래도 순정은 있더라 너는. 네 엄마랑 달리. 대학교 때 붙어먹었던 그 강사는 여전히 만나더라. 그 남자 네가 자기랑 결혼할 거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던데. 너 그 남자한테 결혼해서 지방에 학원 같이 운영하자고 했다며? 그걸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안 믿길래 내가 모셔왔지. 그냥 그 사람이랑 결혼해. 그 사람만큼 너 좋아하는 사람도 없겠더라. 고아에 돈 없고 가진 거 없어도 너 좋다잖니. 거기 한 선생님 다 들으셨죠? 나오세요. 상견례하는 곳이 문으로 가운데를 나누어 둔 한정식 집이었거든요. 벽인 줄 알았던 문이 열리며 그 쫓겨난 대학 강사가 어리 빠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야, 나는 정말 저 아줌마 말 안 믿었는데 그러면 내 아이 가졌다고 좋은 산후조리원은 미리 예약해야 한다고 가져간 2천만 원 그것도 다 거짓인 거야?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털썩 주저앉는 남자를 보며 쿵 테이블을 치며 일어난 사람은 바깥 사돈이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 자기 딸의 뺨도 있는 힘껏 내리치더라고요. 그대로 그 아이는 자기 엄마가 쓰러져 있는 바닥으로 쓰러지며 겹쳐 넘어졌습니다. 내 그동안 두 모녀가 아나무인 못돼 먹은 집 좀 간간히 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딴 식으로 살았어? 둘 다 오늘부로 내 호적에서 아웃이야. 당신 집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네 엄마랑 같이 살건 저 남자랑 같이 살건 오늘부터 내 딸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버럭 화를 낸 바깥 사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두 여자만 황망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거기에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멍청하게 자기한테 돌아오라고 울며 비는 그 한 선생이라는 사람까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야,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자. 뭐? 너 나보고 아빠 잡아먹고 남편 잡아먹었다고 그랬지? 적어도 그 두 사람은 천국이라도 갔을 거야.
그런데 넌 네 자식 인생 조지고 너도 나락이잖아. 게다가 지금까지 한 짓이 있어서 종착역은 지옥이라고. 축하한다. 인생 대차게 말아먹고 노년에 그 집꼴로 나앉은 거. 정 굶어 죽겠으면 한번 찾아와. 너 좋아 죽는 선지 한 그릇 대가리에 부어줄게. 저는 그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유유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안에서는 두 모녀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들렸고 간간히 눈물로 호소하는 그 한 선생의 목소리도 들렸죠. 엄마, 속 좀 시원해요. 사실 저도 한 소리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이어야 하니까 엄마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고 싶어서 꾹꾹 참았어요. 한마디 하지 그랬어. 너도 하고픈 말 못하면 그거 한 된다. 사실 말도 섞기 싫었어요. 그리고 저 성격에 분명 사방에 피해자 코스프레 할 것 같아서 제 친구들한테는 이미 다 말해놨어요. 아까 싸움 시작할 때 다중통화 버튼 눌러서 들은 애들은 또 다 들었고 어디 가서 이상한 소문 내는 건 못할 거예요. 잘했네. 이제야 좀 똘똘한 내 아들로 돌아온 것 같네. 아들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들이 그런 여자랑 결혼한 걸 막은 것이 행복했고 무엇보다 제 지난 한을 풀어낸 게 가장 좋았어요. 이후에 저한테 보너스 두둑하게 받은 흥신소에서 슬쩍 전해준 소식에 의하면 결국 두 모녀는 각각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바깥사돈에게 확실히 손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김지선의 남편이 자기 아내와 바람 피웠던 사람들을 다 고소를 해서 아주 피말리게 괴롭히는 바람에 김지선도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한 데다 돈도 다 잃어다 했습니다. 제 아들 잡아 팔자 한번 고쳐보려 했던 그 아이는 결국 갈 곳이 없이 그 한 선생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급히 결혼하고 따라갔던 모양인데 그것도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자기 아내의 전적을 알고 의심병이 깊어진 한 선생이 아주 지독한 의처증으로 하루하루 피말리게 감시하고 잔소리하고 가다놓고 통제를 한다고 하대요. 뭐 자업자득인 거죠. 아, 제 아들은 이 지금 1년 반째 연애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다고 하면서 6개월쯤 되었을 때 저한테 인사를 시켜줬는데 세상에 천만함에 제가 이랬다니까요. 저기 우리 아들이랑 혹 헤어지더라도 나랑은 가끔 만나서 놀아줘요. 저도 사실은 남편감보다는 시어머니가 훨씬 더 좋아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 어머니 너무 좋아요. 세상에 얼마나 예쁘고 착하고 사랑스러운지 정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조만간 결혼을 할 예정인데 제가 예단이고 살림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몸만 오라고 했어요. 며느리한테 지워주려고 제가 5천만 원짜리 통장 하나 만들어둔 게 있는데 그걸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주려고요. 대신 가방이며 보석은 남부럽지 않게 해줄 생각입니다. 며느리가 복스럽게 웃는 모습, 예쁜 아이라 뭐래도 예쁘지만 그 예쁜 아이가 더 예쁜 걸 하면 얼마나 곱겠어요. 게다가 이쁜 애가 이쁜 짓만 한다더니 여자 관심 하나도 없던 둘째한테 자기 친한 동생을 소개해줬는데 아이고 둘째가 완전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형 결혼하면 바로 자기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며느리감도 아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며느리 둘이 친한 사이다 보니 형제들이 커플로 벌써부터 아주 쿵짝이 잘 맞아요. 가정이 평화로워진 거죠. 저 요즘에는 두 며느리랑 같이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할 생각에 아주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제가 다 결혼 날짜가 기다려진다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